가장 많은 비율을 갖고 있는 중소규모 기업에서의 비정규직들은 거의 조직이 되지 않았다. 거의 조직이 되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거의 아예 조직되지 않은 수준이나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조직률을 쭉 보니까 조직률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무원은 조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68.5, 민간 부문은 사실 9.5%예요. 민간 부문일수록 조직률이 굉장히 낮죠. 더 심각한 것은 사업장 규모별 조합원 비중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50명 미만, 50명 미만은 2.7%밖에 되지 않아요. 30인 미만으로 가보니까 여기는 더 작더라고요, 규모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무리 조직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직률을 이렇게 높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조직률 자체도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재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률이 2%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인데 비정규직 조직률은 2%밖에 되지 않아요. 30인 미만 사업장의 조직률 0.2%입니다. 0.2%인데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수는요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한 70% 정도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퍼센테이지 약간 헷갈렸는데 아무튼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조직률이 어떻게 불균형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노동조합 자체도 양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노동조합만 양극화되어 있냐? 누구는 노동조합 만들고 누구는 못 만들었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노조운동이요. 조직률, 비정규직 조직률 굉장히 높습니다. 민주노총에서 비정규직 조직률이 30%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조직률은 그만큼 높은데 왜 그걸 제대로 느끼지 못할까요? 여전히 조직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민주노총의 핵심적인 의제, 민주노총이 주로 다루는 방식은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 중심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 노조가 어떤 의제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안에 조직률이 얼마나 있냐가 때로는 중요하지 않기도 하다는 거예요. 작년에 비정규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총파업이었는데요. 그것을 우리나라 최초의 비정규직 공동 총파업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가 조직되기 시작한 게 1998년도부터의 얘기입니다. 무려 20년이 흐르는 동안 민주노총 안에서 비정규 노동자 전체를 모으는 비정규 노동자의 공동 총파업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비정규 노동자들은 각 연맹별로 또는 각 사업장별로 진짜 열심히 싸웠지만 그거를 가장 핵심적인 의제로 하여 그것을 가지고 파업을 조직하는 경험들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다시 말하면 조직률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시향, 노동조합의 고민, 노동조합의 의제 이런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도 이런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권리 자체가 양극화되다 보니까 노동조합들도 요즘에 굉장히 고민에 많이 빠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된 노동조합은 새로운 조합원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부 게시판입니다. 내부 게시판에 있는 걸 캡처해가지고 조선일보가 실은 거예요. 조선일보가 실은 이 장면인데 이 캡처를 해가지고 조선일보에 제보한 사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11월 9일이 무슨 집회인지 아시죠? 노동자 대회였어요. 노동자 대회 때 누가 이렇게 올린 거예요. 다들 11월 9일 집회 가? 라고 이제 게시판에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노동자 대회에 이제 포스터를 올렸어요. 콜센터 정규직화 시키려고 하는 집회인 것 같은데 반대하는 입장인데 사측과 노조에서는 강제적으로 나와야 한대. 불참하면 벌금 내라는 건 좀 노답. 이렇게 이제 썼어요. 여기가 이제 건강보험공단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지역별로 노동자들 안 가면 우리 벌금 거둘 거야. 이래서 이제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가기도 하고 밥도 먹고 이래야 되니까 벌금 내 이래갖고 이제 자체적으로 벌금을 걷는 게 있었어요.
조선일보가 이거 가지고 이제 엄청 막 이렇게 열심히 때렸어요. 조선일보 잘 안 봐서 모르시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좀 노답하니까 이제 여기저기에서 이제 다 답변을 달기 시작해요. 민주화를 위한다는 노조가 더 독재적이네. 왜 가? 진짜 노조할 때마다 전태일 열사의 뒤를 따라야 하는데 정신병 걸릴 것 같다. 이거 조합원들이 쓴 글이에요. 다. 요즘은 웃기면 다 해주는데 안 웃기는 게 바본가 뭐부터 걔 빡친다. 심각하네. 뭐 차라리 돈 내겠네. 북한이야? 실제로 조합원들이 이런 게시판에 댓글을 이렇게 쭉 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간부들이 딱 봤어요. 완전 멘붕에 빠지셨더라고요. 다들. 왜냐면 건강보험공단 노조가 나름대로 역사적으로 열심히 투쟁하고 조직하고 그렇게 했던 노조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딱 있는데 노동자대회 갑시다 이렇게 딱 올렸더니 거기에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철폐 이런 게 걸려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조합원들이 막 비아냥거리는 글을 올리기 시작하고 이거에 대해서 막 동조하는 댓글이 달리니까 완전히 멘붕에 빠진 거죠. 아니 이거 노동조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래서 요즘에 노동조합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자들이 완전히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양극화되니까 권리에 있어서도 양극화돼요. 어떤 노동자들은 안정된 노동조합과 안정된 활동을 하지만 그 노동조합을 향하여 노동자들이 얘기합니다. 너네 누구랑 같이 할 거야? 너네 누구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할 거야? 너네 어떻게 활동할 거야? 라고 우리한테 거꾸로 질문한다는 겁니다. 전태일 따르라고 하는데 정신병 걸릴 것 같아. 도대체 너네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해요. 조합 탈퇴서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가 뭘 선택했겠어요? 이 조합원들을 징계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가 이 조합원들을 징계하면서 원칙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되게 진짜 고민이 많이 됐어요. 진짜 많은 노조가 고민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대병원 노조가 한동안 간호사들이 집단 탈퇴를 했죠. 집단 탈퇴할 때 무려 500명 정도가 집단으로 나갔습니다. 노조의 기반이 완전히 흔들릴 정도였죠. 그때 이제 열심히 비정규직 조직하고 뭐 사회적인 문제 가지고 열심히 투쟁할 때 왜 노조가 왜 우리 이익을 위하지 않고 맨날 무슨 민주노조 정신 얘기하면서 그런 것만 하냐 이래갖고 간호사들이 쫙 집단 탈퇴를 했는데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서울대병원 노조가 뭘 택할까? 어떤 방식을 택할까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서울대병원 노조가 그때 외부에 이제 나가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연맹에도 사무처장으로도 나가고 임원으로도 나가고 그런 분들을 쫙 이렇게 소환을 하더라고요. 다 소환.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 딱 돌아와서 여기가 이제 3교대 사업장이잖아요. 하루에 3번씩 현장 순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노조의 원칙은 버리지 않겠다. 우리는 이대로 가겠다. 그러나 조합원들을 설득해보겠다. 일단 탈퇴한 조합원들을 하루에 3번씩 현장 순회를 하시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넓은 데를 하루에 3번씩 현장 순회를 하는데 제가 보고 여기는 체력이 안 되면 노조 활동 못하겠구나 막 이랬어요. 근데 조합원들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몇 년간 안 들어오는데 조합원들이 나중에 복귀하게 된 게 언제였냐면 2015년 파업, 16년 파업, 17년 파업을 거치면서였어요. 여기가 해마다 파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16년, 17년 파업을 할 때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서울대병원의 파업을 지지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갔는데 환자들이 이렇게 삥 둘러 서갖고 막 박수치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 로비에서 집회하는데 그때 사실 조합원들이 대거 다시 이제 복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이제 끝까지 버티니까 그래도 좀 다르긴 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모든 노조들이 다 요즘에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죠. 자 이제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야지 사회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너네 언제까지 우리 조합원이 아닌 딴 사람들 얘기할 거냐 이런 고민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고는 얘기하지만
사실 이 권리라고 하는 건 되게 취약한 권리잖아요. 현재 어느 정도 노동조합에 힘이 있는 노동조합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이 권리라는 게 진짜 취약한 권리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군산공장 얘기인데요. 한국GM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래도 지금은 끝까지 그 한국GM의 비정규직 해고에 맞서서 공동투쟁을 합니다. 지금은. 이유가 있어요. 경험이 있거든요. 똑같은 경험이. 한국GM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GM 공장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먼저 내보내자. 그래서 정규직이 동의해 줍니다. 거기에. 비정규직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정규직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군산공장을 폐쇄했어요. 결국 정규직들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노동자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원공장 노동자들이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이놈의 한국GM을 믿을 수 없다. 어쨌든 누구라도 쫓아내지 말고 같이 싸우자. 그래서 현재는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글로벌 GM이요. 이 글로벌 GM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런 짓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공장을 이렇게 넣다가 정부랑 협상합니다. 우리한테 뭐 해줄 거야? 지원 얼마나 할 거야? 이런 거 갖고 협상해서 안 그러면 우리 공장 뺄 거야? 이런 짓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글로벌 GM이 주로 어떨 때 공장을 빼는가를 연구를 하신 분이 있어요. 글로벌 GM이 언제 공장을 빼냐? 노조의 힘이 강한데 파업을 많이 하는데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법 제도가 공장 빼기 제일 쉬운데 그런 데서 공장을 빼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장을 빼는데 그 사회적 규제가 굉장히 강해서 함부로 빼지 못하게 하고 뺄 경우에 막대한 손실을 감내해야 되고 그러면 함부로 못 뺀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정부가 그 나라 정부가 절절매고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언제라도 손쉽게 넣었다 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빼버린다는 거죠. 실제로 글로벌 GM이 그런 방식으로 계속 구조조정을 해왔다는 겁니다. 사실은 한국 정부가 제일 우습게 보였던 거죠. 우습게 보이니까 공장을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서 얼마를 지원해라 얼마를 내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사실 지금 글로벌 GM하고 한국 정부가 맺은 합의서도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결국은 이 기업에게 강제하는 것은 이 기업을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노동자들의 힘, 제도적 절차 아니면 노동조합의 힘이겠죠.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에 관한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습니까? 사실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죠. 파업을 하려면 온갖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노동자들의 권리와 의무는 강조하지만 기업의 권리와 의무는 강제되지 않고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처벌도 매우 약하고 사법부도 기업에게 굉장히 관대하고 이런 구조 안에서 법적으로 이 자본가들을 강제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권리를 찾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의 그동안의 투쟁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일정하게 노동조합을 유지해왔고 안착시켰고 그리고 일부라도 그런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데 이거는 늘 흔들리는 권리라는 거죠. 흔들리는 권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동조합의 힘이 약해지면 이런 권리는 언제라도 쉽게 사라지는 권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찾아보다가 깜짝 놀래갖고 그 뉴시스에서 그 나온 분석 자료였는데 4차 산업과 직종별 일자리 감소 전망에서 1위가 금융보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라서 진짜 고민이 굉장히 깊으시겠구나. 특히나 점포 수도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고 최근에 그 인터넷 뱅킹이든 이런 게 계속 활성화되면서 실제로 점포 수 축소되고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이 굉장히 눈에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얼만큼 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달라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노동조합이 힘을 갖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겠냐는 거예요. 노동조합이 힘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런 거를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에게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하지만 새로운 조합원들이 어떻게 할 거야? 비정규직과 함께 할 거야? 뭐 아니면 사회적인 과제를 위해서 무슨 금융 공공성 이런 거 갖고 계속 싸울 거야?
아니면 우리의 임금을 가지고 싸울 거야? 이런 거 가지고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할 때 우리는 도대체 이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 것인지도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조의 힘이 약해지면요, 단지 그냥 우리의 고용과 임금만 불안해지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권리가 떨어지죠. 실제로는 사회적 권리 전체가 사라집니다. 의료 민영화 사실 지금 누가 맡고 있습니까? 저는 이거 공공부문, 특히 의료 부문의 노조들이 맡고 있다고 생각해요. 의료 민영화가 끊임없이 시도하지만 이거를 끊임없이 막으면서 싸운 것은 다 의료 부문의 보건의료 노조, 그리고 그 공공운수 노조, 이런 데들이 실제로는 계속 투쟁하면서 막고 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노동조합이 우리 사회 노동자 전체의 권리를 유지하고 지키고 있는 것이었다는 거죠. 저는 예전에 이제 아까 서울대병원 얘기 말씀을 드렸으니까 서울대병원이 투쟁할 때 보니까 여러 가지 요구가 있지만 예전에 그 가장 많이 지지를 받았을 때 중에 하나의 요구가 6인 병실을 폐쇄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이 6인 병실을 없애서 2인 병실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 6인 병실은 의료보험료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사실 서울대병원 입원하기 어려워서 다 대기 상태고, 그래서 임시로는 막 2인실 갔다가 3인실 갔다가 나중에 6인 병실 나오면 넘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6인 병실 계속 좁히는 이유는 뭐겠어요?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그 돈벌이 하는 거를 유일하게 막으면서 싸우는 게 바로 그런 노조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노조가 이렇게 약해지면 그나마 우리 사회 전체 노동자들의 권리도 점차로 축소될 수밖에 없죠. 아까 제가 이제 마사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 즉 이 강력한 힘을 가진 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결국은 노동자의 권리도 사회적 권리도. 그래서 마사회는요, 진짜 지금 보니까 심지어 내부적으로 비리를 견제할 힘도 없어요. 이번에 문중원 열사가 그 유서를 딱 남겼는데 유서에 보면 어떻게 부정한 잘못된 지시를 내리는지를 쫙 씁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 노동자들이 힘이 없거든요. 언제라도 해고될 수 있거든요. 이 기수가 그거를 거부합니다. 이 부당한 지시는 안 된다. 그걸 거부합니다. 그걸 거부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안 태워요. 말을 안 태우니까 생계가 불가능해집니다. 생계가 불가능해지니까 혼자 고민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아, 좋다. 내가 힘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조교사가 돼야 되겠다. 조교사가 이제 감독 같은 역할이니까 죽어라고 공부해서 조교사 자격증을 땁니다. 해외 연수를 가요. 그래서 능력을 딱 갖추고 옵니다. 그랬는데 마사회가 얘기를 해요. 높은 사람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너한테 줄 수 없다.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조교사가 돼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잘 보이지 않으면 조교사가 되지도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암담해서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으셨죠. 이분이 유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 거명하면서 씁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노동조합의 힘이 없을 때, 그야말로 개인이 뭔가 이거를 개선해 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쓸 때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지 이런 거를 보게 돼요. 결국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도 결국은 노조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은 굉장히 분명한 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주노조를 제대로 만든다는 의미는 뭘까? 저는 그게 민주노조의 원칙을 되새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늘 알고 있었던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 그거를 되새기는 거다. 그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민주성, 자주성, 연대성이었죠. 저는 이 세 가지가 진짜 좋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다 라고 생각해요. 이 세 가지를 되새기는 것, 이 세 가지를 조합원과 함께 공유하는 것, 우리가 이 길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무수히 많은 젊은 노동자들에게 아니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여기야. 이렇게 가야 우리가 살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함께 살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민주성, 자주성, 연대성이라는 게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현실에 맞는 방식으로. 그게 어떤 내용일까를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성이라고 얘기할 때 최근에 이제 네이버가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네이버가